지금은 2026년 8월 17일 오전 12시 10분. 얼마나 놀았는지 모르겠다. 1시간은 안 된 것 같은데 30분은 넘은 것 같다. 자, 여기서 내가 논 시간을 추측해 보시오. 한 40분? 45분? 놀았나? 커피나 시킬까? 그냥 잘까? 자, 항상 이게 아쉬워요. 아직도 연커피가 있어. 라따따라라라따따라 따따라 따따라 라따따라라라따따라 따따라. 딱 느낌 있는 커피가 없네. 와, 할리스가 아직도 열었어? 언제까지 이러는 거야? 할리스? 보통 이런 거 한 10시에 닫지 않나? 블랙샷 라떼 뭐야? 아, 빙수도 팔아? 백억 커피에서 팝콘 시켜가지고 영화나 볼까? 영화 한 번 봐줘? 무슨 영화 볼까? 무슨 영화 볼까? 피곤해라. 공부한 건 얼마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냐? 공차 먹고 싶은데 공차? 아메리카노 싫어! 무조건 바닐라 라떼, 모카 라떼. 그것도 안 돼. 카페 라떼도 안 돼. 무조건 달아야 돼. 카푸치노, 아메리카노. 둘 다 안 돼. 졸려. 투썸 플레이스도 지금 열어있어? 카푸치노, 아메리카노. 뭐였지? Everything I do multiply by two. 잘 썼어. This, 입이 짝짝 달라붙어요. This, 음, Everything I do multiply by two. This, this, 잘까 그냥. 연유라떼. 밀크티 먹고 싶은데? 지금 집에 밀크티 파우더는 있는데 우유가 없어.
야, 먹지 말고 공부나 할까? 그래, 물 먹자. 와, 옆에 딱 봤는데 공부할 책들이 막 잔뜩 있어. 근데 이 중에서 미뤄도 될 만한 게 없어. 다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같아. 이걸 언제 다 하지, 진짜? 지금 해야지. 이렇게 말할 시간에 해야지. 스키즈를 볼까? 띠센데, 띠센데. 어쩌고 쿠페, 트럭, 브룽브룽. 띠센데, 띠리리센데, 데데데. 카푸치노, 아메리카노. 아, 음. 아, 강아지들 너무 귀여워. 안 간다고 떼쓰는 거 봐. 나 이거 갖고 싶다. 청년 토이 사무실 데스크.
기본형이랑 풀세트형이랑 뭔 차이지? 와킹은 삐끼삐끼. 풀세트형은 바닥이랑 의자까지 있어? 의자? 딱히 필요 없을 것 같기도. 와킹은 삐끼삐끼. 와킹은 삐끼삐끼. 삐끼삐끼. 배송지 추가. 대전 010. 간편 결제? 왜 주문자를 따로 써야 되고? 귀찮아라. 주소기 맞지? 갑자기 뜬금없이 장난감 책상을 샀어. 의자도 살 걸 그랬나, 그냥? 아니야. 인형을 큰 걸 놔야 되니까. 자고 싶어. 공부를 해볼까? 얼마나 남았냐? 30분짜리 강의 하나, 17분짜리 하나, 10분짜리 하나 남았어. 열심히 한번 들어봅시다. 할 수 있다. 이번에는 3과목의 2장 분석기법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어떤 모형을 고를지 큰 그림을 잡았잖아요. 이번 2장은 그 기법들을 하나씩 직접 들여다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법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하나씩 이게 왜 필요한지부터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장의 좀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회기라는 게 나옵니다. 회기 보시면 바로 나와 있죠. 회기하고 싶다. 이제 회기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분류라는 것도 있습니다. 분류.
그래서 범주를 분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로지스틱 회계나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나무, SVM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패턴을 만약에 찾으려면 연관성이나 연관성, 그리고 뭐 군집과 같은 것들. 그리고 복잡한 패턴에는 인공신경망, 공신경망이나 분선이, 쓰지 말자. 그리고 아마 제 기억에는 앙상블까지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앙상블. 왜요? 또 앙상블에서 또 여러 왜 가지 안 또 지웠어?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씩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언급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번 장에서 다룰 예정이에요. 결코 좀 쉬운 개념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왜 이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좀 여러분들의 어떤 입문자나 초보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회귀입니다. 회귀. 회귀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뭔가 숫자를 예측하고 싶어요. 숫자를 예측하고 싶다. 예측하고 싶어. 그러면은 회귀 분석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카페 사장이 되는 게 꿈이야. 카페 사장 되는 게 꿈입니다. 카페를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기온이 30도면 아이스 음료가 몇 잔 팔까?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한 거죠. 과거 데이터에서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아이스 음료가 아가 5잔씩 더 팔리더라고. 이런 패턴을 찾아냈으면 내일 기온만 알게 되면 판매량을 예측할 수 있겠죠. 이게 회귀 분석입니다. 회귀 분석. 그래서 회귀 분석은 원인이 되는 변수인 독립 변수. 이거를 피처라고 합니다. 피처. 그리고 결과가 되는 변수인 공속 변수. 이거 이제 네이블이라고 해요. 이 사이의 관계를 수식으로 만드는 게 회귀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회귀 분석은 종류가 또 여러 가지예요. 아, 이거 왜 안 돼? 됐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레이블. 나중에 보면은 단순 선형 회귀라는 게 있고요. 단순 선형 회귀는 독립 변수, 종속 변수가 한 개씩 있는 거예요. 한 개씩. 그리고 다종 선형 회귀는 독립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 이상. 그리고 뭐 다항 회귀, 로지스틱 회귀, 비선형 회귀 뭐 이런 것들도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로지스틱 회귀라는 게 있습니다. 로지스틱 회귀는 결과가 숫자가 아니라 범주예요. 범주. 그러니까 합격, 합격. 혹은 메일에서 스팸 아니면 스팸이 아니라 정상. 이런 것처럼 범주일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이름에 회귀가 붙어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물론 자세한 어떤 히스토리를 알게 되면 이해가 가능하시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고 회귀이지만 회귀가 붙었지만 분류 문제다. 이렇게 분류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넘어갔는데요. 회귀가 그 모델이 잘 만들어지려면 아니죠. 회귀 분석이 좀 잘 동작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의 관계가 직선 형태여야 된다. 이게 이제 선형성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오류끼리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독립성이고 등분산성은 오류의 퍼짐이 일정해야 된다. 이게 이제 등분산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규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정규성은 오류가 정규 분포에 따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만약 이런 조건들이 깨지면 결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왜 빈 모델이 상관성은 설명 안 하지? 그 모델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평가 지표 용도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것이 결정 계수입니다. 결정 계수는 지금처럼 R2 이렇게 이제 쓰는데요. R2가 대표적인 회귀 모델의 평가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R2 같은 경우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고요. 1에 가까울수록 모델이 데이터를 잘 설명해요 라는 뜻입니다. 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R2가 0.85가 나왔어. 그러면 데이터의 변동의 85%를 이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 결정 계수를 구할 때 쓰는 SST, SSR, SSE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중공선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네요. 다중공선성.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다중공선성입니다. 독립변수인 피처가 서로 비슷한 정보를 담고 있으면 모델이 어떤 변수가 진짜 중요한지 헷갈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키를 예측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키가 있겠고 어머니의 키가 나의 키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버지의 키하고 어머니의 키를 같이 넣으면 변수가 너무 비슷해서 비슷한 정보여가지고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이게 그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 뭐냐면 다중공수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 더. 분산 팽창 요인이라고 하는 VIF라는 게 있어요.
이 값이 보통 10 이상이면 다중 공전성이 있다라고 의심을 합니다. 해결 방법을 변수 하나를 그냥 제거해버리거나 아니면 리지 회귀와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중 공전성은 피처가 여러 개일 때 이 피처의 성향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실제 모델이 학습을 할 때 어떤 피처에 무슨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거를 다중 공전성이라고 하고, 이 다중 공전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VIF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석을 하실 때에는 VIF라고 하는 값이 10 이상이네. 그러면은 조금 다중 공전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는 4보다 크면 다중 공전성이 존재하고 10보다 크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피처 셀렉션은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음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입니다. 로지스틱 회귀지만 제가 분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범주를 예측하고 싶고 이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를 예측하고 싶다. 이런 경우. 그래서 좀 더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지금 지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선형 회귀를 그냥 그대로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스팸이다, 스팸이 아니다, 이거를 회귀 문제를 그냥 써버리게 되면 선형 회귀를 쓰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선형 회귀는 마이너스 10이나 100과 같은 값도 낼 수가 있는데 이거를 확률로 해석해서 쓸 수가 없거든요. 확률은 0과 1 사이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로지스틱 회귀라고 보시면 돼요. 로지스틱 회귀는 핵심은 이거고,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출력이 항상 0과 1 사이로 나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한 펑션이 시그모이드 함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쓰여져 있네요. 시그모이드 함수.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S자 모형의 곡선이고 어떤 입력이 와도 0과 1 사이의 값을 내게,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로지스틱 회귀를 좀 이해를 하려면 오즈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로직 변환 이런 것들도 조금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오즈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들어봐. 오즈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리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렇게 이제 구하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할 확률과 발생하지 않을 확률의 비율을 넣으면, 지금 예시를 보면은 어떤 질병의 관리 확률이 0.8이면 오즈는 0.8 그리고 1 이렇게 계산을 해서 4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일어날 가능성이 안 일어날 가능성의 4배라는 뜻,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즈비는 그 비율입니다. 레시오 비율. 그래서 두 집단의 오즈를 비교한 거. 그리고 이게 이제 오즈비라고 할 보시면 일 끝나면은 몇 시가 됐든 잘 거야. 시그모이드 형태 이렇게 이제 생겼다라고 나와 있는 거. 자, 다음에 내용 봅시다. 끝날진 모르겠다. 의사결정 나무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디시전 트리. 여러분들 그 스무고개 게임 아세요? 스무고개 게임? 어떤 주제가 딱 있었을 때 고개 그거야? 여기 밑에 보시면 이거 와? 응, 아니야. 두 가지로 나뉘고 그럼 얘 이거 바람이 강해? 바람이 강하지 않아. 실내 운동해. 비가 와? 비가 오는데 기온은 어때? 25도 이상이야? 응. 야외 운동해. 아니어도 야외 운동해. 그리고 리프노트는 조금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스무고개 하는 그런 방식이 의사결정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치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무가 이제 가지가 뻗쳐서 마지막 잎사귀가 있는 거잖아요. 뿌리에서부터 이걸 거꾸로 엎어가지고 뿌리 루트 노드에서부터 하나씩 내려오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디시전 트리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은 맨 첫 번째가 뿌리 노드, 뿌리, 루트, 그리고 뭐 이제 하나씩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론 노드가 리프 노드가 되는 거예요. 리프 노드. 이 디시전 트리의 가장 큰 장점은 결과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대출이 거절됐냐? 라는 그런 질문이 있으면 이 트리를 보고 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모델을 우리가 화이트 박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조금 이따가 제가 딥러닝도 좀 얘기해요. 여기 위에 써있구나. 드릴 거예요. 딥러닝 같은 거는 왜 그런 결과가 나지 설명하기요. 그래서 이런 거를 블랙박스 그런 개념도 좀 알고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디시전트리에서 불순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불순도는 그 디시전트리를 어디서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는 기준이 불순도예요. 그러니까 노드 안에 같은 종류의 데이터가 많을수록 순수하다라고 보고요. 불순도가 낮다. 여러 종류가 섞일수록 불순도가 높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불순도를 측정하는 그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이 지니 계수 그리고 엔트로피 그리고 아래쪽에 뭐 카이 제곱 통계량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하는 문제들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
그리고 디저트리에서 가지치기라는 기법이 나옵니다. 프루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나무를 좀 기르다 보면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왜 가지치기를 하는 거냐면 가지가 너무 많이 뻗쳐 있으면 영양분이 이제 나뉘어지기 때문에 원하는 형태로 이제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적절히 진행을 함에 따라서 나무의 모형도 만들고 더 건강하게 클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가지치기거든요. 디저트리 모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너무 그 깊이가 깊어지면 다대적합이 생겨요. 이걸 막는 기법이 가지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자라는 중간에 멈추는 사전 가지치기도 있고, 키운 다음에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는 타운 가지치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서 잠시만요. 치기 인공신경망이 나옵니다.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인공신경망은 인간의 뇌에서 신호가 뉴런을 통해 가지고 전달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로 흉내낸 게 인공신경망. 우리가 이제 하나의 뉴런이 여러 입력을 받아가지고 가중치를 공부한 다음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그 다음으로 전달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거를 따서 만든 게 퍼셉트론입니다. 퍼셉트론은 단층 퍼셉트론이 있었었는데요. 이 퍼셉트론. 단층 퍼셉트론 같은 경우는 한계가 좀 있었어요. 한계. 그러니까 문제를 못 푼다라는 그런 한계가 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공간에 은닉층이라는 걸 추가를 해서 다층 퍼셉트론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층 퍼셉트론이라는 것은 은닉층을 추가해서 직선 형태가 아니라 복잡한 형태로 학습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단층 퍼셉트론의 어떤 한계 그리고 다층 퍼셉트론이 등장함에 따라서 입력층, 출력층 구조가 중간에 은닉층 이렇게 세우면서 입력층으로부터 신호가 전달이 되고 그 신호를 은닉층에서 받아가지고 뭔가 역할을 수행을 하겠죠. 또 다른 다음층 그리고 출력층 이런 구조를 갖는 인공신경망의 구조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은닉층을 계속 층층층층 쌓아가지고 깊게 쌓아서 뭔가 신경망 형태로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뉴런을 통과를 할 때 값을 변환하는 게 활성함수예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활성함수. 활성함수가 만약에 없으면 층을 여러 개를 쌓아도 직선 하나랑 똑같아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자, 0에서 1 사이의 값을 출력해서 이진 분류 출력층에 사용이 됩니다. 근데 입력이 좀 너무 많으면 크거나 적으면 기울기가 거의 0이 되는 기울기 소실 문제라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렐루, 그리고 뭐 소프트맥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함수들이 나옵니다. 활성 함수들이. 하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들은 지금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 벡터 머신이 나오네요. 이게 순서가 조금은 여기 이제 위쪽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그래도 소프트 벡터 머신을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두 개의 그룹이 있고 두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을 나누는 선을 긋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경계선을 그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소프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SVM 이것은 그 중에서 두 그룹 사이에 가장 넓은 여백을 두는 이 선을 찾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백 그룹 A랑 그룹 B가 있는데 이걸 했을 때 조금은 여기 이제 위쪽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그래도 소프트 벡터 머신을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두 개의 그룹이 있고 두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을 나누는 선을 긋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경계선을 그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소프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SVM 이것은 그 중에서 두 그룹 사이에 가장 넓은 여백을 두는 이 선을 찾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백이 넓은 여백이 넓으면 넓을수록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잘못 분류할 가능성이 줄어들거든요. 이게 이제 SVM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경계선을 초평면, 그리고 이 초평면과 가장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들을 서포트 벡터라고 해요. 서포트 벡터. 그 다음에 이 초평면이랑 소프트 벡터 사이의 거리가 마진이라고 하고요. 마진. 소개가 좀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초평면이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놈들이 이렇게 보면 소프트 벡터가 될 거고, 요 거리를 마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관성 분석이 나오거든요. 연관성 분석. 저번에 제가 이런 얘기 잠깐 했을 겁니다. 마트에서 기저귀를 사는 사람, 맥주도 같이 사요. 이런 패턴을 발견한 그런 사례. 실제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연관성 분석. 그래서 어떤 것들이 같이 구매가 되는지 패턴을 찾는 이지도 학습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비지도 학습 기법인 연관성 분석은요, 품질을 평가하는 세 가지 지표가 있고, 이것도 계산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지도, 신뢰도, 상상도라는 게 있어요. 지지도부터 한번 볼게요. 지지도는 전체 거래 중에서 A하고 B가 동시에 나오는 비율입니다. 동시에 나오는 비율. 이 규칙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신뢰도 한번 볼게요. 신뢰도. A를 산 사람 중에서 B도 산 비율이에요. 이거 뭐지? A를 샀을 때 B도 살 조건부 확률이죠? 이게 이제 신뢰도입니다. 신뢰도. 그리고 향상도. 향상도는요, A하고 B가 우연히 함께 구매된 것보다 얼마나 더 자주 함께 나오는지예요. 이때 향상도가 1보다 크다. 1보다 커요. 그러면 두 아이템이 서로 연관이 있고 1이면은 우연이다. 1보다 작으면 오히려 함께 사지 않는 경향.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과법. 뭐라고요? 1보다 커요. 그러면 두 아이템이 서로 연관이 있고 1보다 크면. 왜 그래, 이거. 아우, 정말. 이거 말 안 들어. 아이패드가 아니, 개탭이. 1보다 크면은, 1이면은 우연이다. 1보다 작으면 오히려 함께 사지 않는 경향.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과법. 문집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분석. 이것도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정답이 딱히 없어요. 비지도 학습이에요. 정답 없이 데이터를 스스로 비슷한 그룹으로 묶은 비지도 학습입니다. 분류는 미리 이거는 스팸이고 요거는 정상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답이 있는데 문집은 정답이 딱히 없어요. 그냥 어떻게 묶는 게 자연스러운지 데이터가 스스로 찾는 거. 그래서 비지도 학습이에요. 그래서 군집 분석 같은 경우는 사실 데이터 포인트들 간의 거리를 어떻게 재느냐가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 그래서 나와요. 군집 분석. 그리고 그 거리 측정하는 방법이 유클리드 거리, 맨해튼, 미kov스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계산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네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유클리드 거리 한번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두 점 사이의 직선거리.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거리 개념이죠. 네,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정리 막 이런 거 공부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거리, 그리고 이제 뭐 맨해튼 거리를 구하는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해 주셔서. 문집화 기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기본적인 게 바로 K인지라는 거예요. K인지. 그래서 미리 몇 개 그룹으로 나눌지, 그게 이제 K개예요. K를 정하고, 이 K개의 중심점을 랜덤으로 찍어요. 그 다음에 각 데이터를 가장 가까운 중심에다가 배정하고, 중심을 다시 계산하고 배정하고, 이거를 반복시키면서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이때 엘보우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엘보우 방법은 K를 어느 정도로 줬을 때 가장 좀 이상적이냐, 그거를 나타내는 게 엘보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K를 미리 알아야 된다는 게 K민지의 문제인데요. 이걸 도와주는 게 이제 엘보우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 데이터를 가장 가까운 중심에다가 배정하고, 중심을 다시 계산하고 배정하고, 이거를 반복시키면서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이때 엘보우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엘보우 방법은 K를 어느 정도로 줬을 때 가장 좀 이상적이냐, 그거를 나타내는 게 엘보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K를 미리 알아야 된다는 게 K민지의 문제인데요. 이걸 도와주는 게 이제 엘보우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K를 1부터 늘려가면서 군집 내의 오차를 봐요. 오차가 급격히 줄어들다가 둔해지는 그런 팔꿈치 지점이 있거든요. 팔꿈치 지점. 요게 최적의 K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엘보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루엣 계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자기 분석과 얼마나 잘 맞는지 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1에 가까울수록 잘 분류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디스캔.
DB스캔은 밀도 기반의 군집을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밀도 기반. 밀도 기반의 군집입니다. 데이터가 빽빽하게 모인 곳은 군집. 듬성듬성한 곳은 그런 데이터는 노이즈로 불립니다. 그래서 DB스캔 같은 경우에는 K민즈하고 다르게 K를 미리 정할 필요도 없고요. 원 모양이 아니라 복잡한 형태의 군집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영상치도 좀 자동으로 걸러낸다. 이렇게 이제 조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기법이 굉장히 많네요. 고급 분석 기법을 한번 좀 확인을 해볼게요. 고급 분석 기법. 파일 제거 검정 저번에 말씀드렸었던 것 나와 있고 주성분 분석도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볼게요.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중에 중요한 거 여기 있다. 시계열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들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 시간이 흐르는 그런 데이터. 예를 들면 어떤 회사의 주가 아니면 기온, 월별 매출 이런 것처럼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데이터가 시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계열. 이 데이터는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추세라는 것, 계절성, 순환, 불규칙 이런 것들이 있어요. 추세는 말 그대로 추세예요. 단기적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판. 이게 이제 추세고 계절성이라는 것은 1년마다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항상 올라가는 것처럼 여기 이제 계절성이고 순환이라는 것은 마치 경기 사이클처럼 이게 막 어떤 연도에는 어렵습니다. 어떤 연도에는 경기 호황입니다. 이런 것처럼 2년 아니면 10년 요 단위의 파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에어컨 불규칙은 껐더니 더워서 예측 불가능한 땀나네. 무작위 이동입니다. 예를 들면 자연재해나 돌발 사건, 파업 이런 것. 그런 게 이제 불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정상성. 시계 분석의 전제 조건입니다. 데이터가 정상성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게 하나의 조건이고요. 이 정상성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과 분산이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해야 된다는 그 주가처럼 계속 오르는 데이터는 정상성이 없어요. 이럴 때에는 현재 값에서 이전 값을 빼는 차분. 이 차분을 해가지고 정상화하는 그런 단계를 진행하게 돼요. 정상화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네요. 차분. 개념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지안 기법이 좀 나와 있습니다. 베이지안 기법. 베이지안 기법은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기존 믿음을 새로운 증거로 업데이트하는 거. 자,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 베이즈 정의를 분류에 활용하는.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요.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딥러닝. 그 딥러닝은 은닉층이 2개 이상인 큰 인공신경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딥러닝 제가 말씀드린 거 아시죠? 2층이 깊어질수록 복잡한 패턴을 학습을 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CNN이라는 게 나옵니다. CNN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합성성 신경망, 이런 식으로 합성곡 신경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미지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지. 이 정도로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뭐 방법들에 대해서 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텍스 마이닝까지 한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텍스는 그냥 쓴 그대로의 분석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전처리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텍스 마이닝을 진행을 할 때 전처리 절차가 이렇게 진행돼요. 포큰으로 자르는 거예요. 문장을 단어로 쪼개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되면 나는 학교에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르는 거고. 그리고 불용어 제거. 불용어는 이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분석에 의미 없는 것들 이런 단어를 지우는 거고. 어간 추출. 요거는 러닝이나 영어로 보면 runs, when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다 run으로 바꿔요. 전처리가 끝나면은 숫자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벡터화라고 합니다. 중간에 소재어 추출, 품사 태깅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앙상블이 나오네요. 앙상블. 앙상블은 핵심은 뭐냐면 단일이 아니라 여러 개라는 거. 여러 개 모델을 결합을 하면 단일 모델보다 나은 성능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전문가보다 여러 명의 전문가의 의견에서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이게 앙상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앙상블. 우리가 이제 연주하고 협주하고 이럴 때 앙상블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개념으로. 앙상블은 베깅이라는 게 있고요. 베깅. 스태킹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베깅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복원 추출하는 거예요. 복원 추출. 같이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딱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막 쌓여 있겠죠? 여기에서 이메일 데이터를 복원 추출합니다.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이걸 이제 부트스트랩이라고 해요. 부트스트랩.
그래서 임의의 데이터를 랜덤으로 뽑아요. 이거를 여러 번 합니다. 여러 번, 여러 번, 여러 번. 그리고 각각의 부트스트랩된 요 데이터들 있죠? 여기에는 중복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개 뽑힙니다. 여러 개. 그러면 요거를 가져다가 학습을 하고 얘를 가져다가 학습하고 요거 가져다가 학습하고 요거 가져다가 학습하면 각각의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 이거를 합산해가지고 평균을 내거나 아니면 투표하는 방식으로 해서 결과를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배깅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부스팅입니다. 부스팅. 부스팅은 순서대로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모델이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틀린 값이 있겠죠. 이 틀린 데이터에 집중해서 두 번째 모델이 학습해요. 또 틀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틀린 거를 가져다가 세 번째가 학습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오류를 줄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스팅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그런 어떤 방식 이것들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 단점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태킹이 나와 있네요. 스태킹. 이 스태킹은 다른 종류의 여러 모델을 먼저 돌리고 그 예측 결과를 또 다른 모델에 입력으로 넣는 2단계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알고리즘의 장점을 한꺼번에 취하는 방식이 스태킹.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을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생략하는 그런 부분들이 꽤 많네요.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흐름을 먼저 좀 잘 이해를 해주시고 너무 덥다. 그리고 책을 한번 보시면서 또 궁금하거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댓글이라든지 소통 창구를 이용을 해서 의견을 주시면 제가 반영을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2주 전에 올라온 영상이네? 우와, 감사합니다. 신기하다. 초보자가 보기 딱 좋은 비폭 필기 따끈따끈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네? 이번에는 4과목인데요. 마지막 과목입니다. 3과목에서는 모델을 만들었죠. 근데 만들었다고 해서 끝이 이제 아니고요. 7분짜리랑 진짜 10분짜리 쓸만한가를 남았어. 확인하고 부족하면 개선하는 과정이 남아있어요. 그게 4과목의 1장 이번 시간 진행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모델을 어떻게 점수를 매길까? 점수를 이제 매길 거거든요. 모델이 학습이 됐으면. 그리고 그 점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게 측정을 할까? 모델에 문제는 없을까? 문제는 없는지 진단해볼까? 혹은 모델을 어떻게 판단할까? 이것이 이번 장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분석 모형 평가가 나와요. 분석 모형 평가. 분석 모형의 평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분석의 모형을 구축한 다음에는 해당 모형의 실제 데이터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는지 측정해야 되고 잠깐만. 5분만 눕자. 이번에.
아, 음, 알람 울렸는데 못 들은 거 아니겠지? 지금 알람이 시간이 남았구나. 아,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한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사용되는 수치적인 기준을 평가지표라고 한다. 그러니까 좋은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학습 데이터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모형이 아니고 처음 보는 데이터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이는 것이 좋은 모델이다, 모형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배웠었던 분류 모형의 평가지표와 그리고 회귀 모형의 평가지표가 차이가 있거든요. 이걸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분류 모형의 평가지표, 모델 점수를 어떻게 매길까? 라는 겁니다. 모델을 만들고 나면 이 모델이 얼마나 잘 맞히는지 숫자로 나타내야 돼요. 근데 어떤 숫자를 쓰느냐에 따라서 모델도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보면은 예시가 딱히 쓰여진 건 아니네요.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그 암 환자를 찾는 모델이 있어요. 암 환자. 캔서죠, 캔서. 암 환자를 찾는 모델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에서 1000명 중에 암 환자가 10명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 모델이 모든 사람을 싹 다 정상입니다 라고만 해도 990명은 990명은 맞히니까 정확도가 99%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좋은 모델일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암 환자를 못 잡는 거니까. 그래서 단순한 정확도 하나만으로는 모델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먼저 혼동 행렬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모델의 예측 결과를 실제 정답이랑 비교해서 4칸으로 정리한 표예요. 그래서 각각 TP, FP, FN, EN 이렇게 이제 봐볼게요. 예측을 파저티브, 실제도 파저티브였어. 그러니까 예측이 파저티브였는데 실제 값도 파저티브였어. 그러면은 파저티브를 true 맞춘 거잖아요. 그래서 true, 파저티브, P. 마찬가지 예측을 파저티브라고 했는데 틀렸어. 실제로 네거티브였어. 모델이 예측을 파저티브라고 했는데 false 틀렸잖아요. 그래서 FP. 그러면 이것도 해석이 가능하시겠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TP는 제가 말씀드린 이 케이스에서의 어떤 상태일까요? TP는 실제로 파저티브, 실제로 암이었고 모델도 암이라고 판정을 한 거예요. 그죠? TN은 뭡니까? TN, 네거티브죠. 모델이 네거티브이고 네거티브라고 예측을 했고 근데 맞췄어요. 그죠? 맞췄죠? 그러니까 TN 이렇게 네거티브라고 한 거를 맞춘 거. N, 네, 이렇게 해서 각각 FN, FP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아래쪽에 보면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시를 좀 빗대어서 표현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혼동 행렬을 기반으로 해서 속도라는 거, 뭐 재현율, 정밀도, F1스코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확도는 전체 중에서 맞춘 거를 나눈 거고요. 이제 정확도. 그리고 재현율과 정밀도가 좀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데요. 재현율 같은 경우에는 마치 이런 거예요. 실제 암 환자 중에서 모델이 몇 명이나 잡았냐라는 거. 그래서 환자를 놓치지 않는 게 목표이면 이 재현율을 높이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혹은 뭐 의약품을 좀 검출한다든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암 진단처럼 놓치면 치명적인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평가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밀도라는 게 있습니다. 정밀도. 이 정밀도는 프리시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암이다라고 한 것 중에서 실제 암인 비율.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무고한 사람을 암 환자로 보면 안 된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경고를 때 중요하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정밀도하고 그리고 재현율을 얘기를 드렸잖아요. 마치 이게 트레이드오프 관계입니다. 그래서 모델이 조금만 의심스러워도 암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기준을 낮춰버리게 되면 암 환자를 더 많이 잡으니까 재현율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멀쩡한 사람도 더 많이 암이라고 해버릴 수도 있겠죠. 정밀도는 낮아지니까.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트레이드오프 관계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레벨업에서 나와 있네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특기도라는 것, 그리고 F1 스코어라는 것, 이런 것들도 있어요. F1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현율과 정밀도의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화 평균을 쓰는데 조화 평균은 두 값 중 하나라도 낮으면 전체 점수가 크게 낮아지는 특성이 있어요. 읽어보시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기 모형의 평가 지표입니다. 회기. 자, 이번에는 회기입니다. 회기 숫자죠. 불륜 모형은 맞췄냐 못 맞췄냐라는 걸 보는 거라면 회기 모형은 예측값이 실제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회기 모형 같은 경우는 전체 변동사항을 이렇게 세 가지 지표 SSE, SST, SSR 이렇게 이제 봅니다. 각각 오차 제곱합, 전체 제곱합, 회기 제곱합이에요. SSE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SSE, 오차 제곱합. 모델이 설명하지 못한 변동입니다. 그러니까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예요. 차이. 그냥 말 그대로 오차입니다. 그 오차에다가 제곱을 해가지고 합을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SST는 전체 제곱합. 전체 변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값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의미하는 거고 SSR, 그거는 회기. 그래서 모델이 설명한 변동, 예측값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SST는 SSR 플러스 SSE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MAEE, MSEE, RMSE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저 MSE가 나옵니다. MSE는 오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내는 거예요. 평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mean squared error 지금 쓰여져 있죠. 그래서 큰 오차는 제곱이 되면서 더 큰 페널티를 받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상값에 좀 민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MAE 같은 경우에는 오차의 절대값 평균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차이, 1억 차이 이것도 동등하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상값에 민감한 편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MSE 같은 경우는 제곱근 씌울 거예요. MSE의 제곱근 단위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기 쉽게끔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결정계수인데 결정계수는 저번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0과 1 사이로 나타내는 거고요. 1에 가까울수록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추가적으로 그 독립 변수가 여러 개일 때는 변수 개수에다가 페널티를 부여하는 수정된 R2도 사용을 합니다. 이제 좀 수정된 결정 개수도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해요. 영어로는 adjusted R2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실루엣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ROC하고 AUC가 나오네요. ROC 곡선이랑 AUC가 나오는데요. 임계값에 흔들리지 않은 그런 평가,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제가 재현율, 정밀도, 정확도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전부 다 임계값을 어디에다가 잡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0.5로 잡냐, 아니면 0.3로 잡냐, 이 기준으로 할 때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정 임계값 하나만의 성능이 아니고 모든 임계값에 걸친 전반적인 성능을 보고 싶습니다. 그게 ROC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ROC 곡선 같은 경우는 X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거짓 긍정률, FPR 이렇게. 그러니까 정상을 암이라고 할 비율. Y축은 인감도. 그러니까 실제 암을 잡아낸 비율. 이걸로 그린 곡선입니다. 그래서 곡선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질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네? 그러면서 아래쪽에 보는 요 면적 있죠? 이 면적을 위에 보시면은 AUC라고 합니다. AUC. 그래서 AUC는 프레임이 어디 있을 텐데. 여기 있네요. Area under ROC curve. 이 약조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AUC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더 우수한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거짓 양성률 FPR이 0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PR이 이게 1이다. 그러면 최고의 모델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최고의 모델이고, 대부분의 ROC 커브는 요렇게 이제 그려질 것이다. 근데 아래쪽에 이 면적을 AUC라고 하고, 이 AUC 면적이 크면 클수록 더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가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교차 검증이라는 게 나와 있네요. 교차 검증. 교차 검증은 성능을 측정할 때 어떻게 믿을 수 있게끔 할까?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델을 평가할 때 딱 한 번 데이터를 테스트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학습에 들어가고 어떤 게 테스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점수가 높고 운이 안 좋으면 낮을 수도 있겠죠. 그걸 해결하는 게 교차 검증. 교차 검증. 그래서 교차 검증은 마치 이런 느낌. 이렇게 이제 쪼개가지고 요거를 트레인용으로 쓸게. 요거 좀 트레인용으로 쓸게. 요건 테스트용으로 쓸게. 그 다음에 요거는 트레인용으로 쓰고 요건 테스트, 요건 트레인. 이런 식으로 교차해가지고 검증을 하는 겁니다. 이번엔 여기가 테스트고 트레인,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요거의 결과를 합산 평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교차 검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더 안정적인 성능 추정치를 얻는 것이 목적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차 검증, 여기 이거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델 평가를 쓰면 문제가 없는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특히 회귀 모형 같은 경우는 단차 분석이라는 게 조금 중요하거든요. 단차 같은 경우는 실제값에서 예측값을 뺀 거예요. 그래서 회귀 과정이 제대로 충족되고 있는지를 단차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차가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QQ 플러스로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Q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한다라는 거. 데이터 포인트들이 대각선 위에다가 일직선으로 이제 늘어지면서 정규분포를 따르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산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분산성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표현이 되어 있는 거. 분산성은 잔차의 퍼짐이 일정한지, 요거로 이제 잔차와 예측값을 그래프로 이제 찍어보는 거고요. 예측값이 커질수록 잔차의 폭도 넓어지는 어떻게 보면 깔때기 모양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면 등분산성이 깨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블론에 대한 개념도 나와 있고요. 구조도 나와 있고 분석 모형의 개선이 나와 있는 거. 모델이 너무 못 배우거나 너무 많이 배우게 되면 그러면 제가 과소적 합이랑 과대적 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핑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학습을 하셔야 이해하실 수 있는 매개변수하고 초매개변수도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모델이 스스로 학습하는 매개변수, 학습하기 전에 사람이 설정해야 되는 초매개변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최적화하는 그런 기법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드 서치, 그리고 뭐 랜덤 서치 이런 것들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안내 정도로 좀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좀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드릴 때 난이도가 너무 높거나 아니면 이전에 말씀드린 내용들 때문에 조금 패스한 부분들이 꽤 좀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평가 지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짜리 하나 남았어. 초보자가 보기 딱 좋은 비풍기 필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강의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모델을 잘 만들고 잘 평가하고 개선도 이제 잘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써먹을 건가? 그게 2장입니다. 이번에 진행할 내용이에요. 자, 이번 장의 흐름은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까?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눈으로 보여줄까? 그래프 그리는 거. 실제로 어떻게 활용해 배포할까? 이런 관점에서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분석의 결과인데요.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될까요? 모델이 예를 들어서 이 고객의 이탈 확률이 80%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은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뭘 더 해야 되냐면 왜 80%가 나왔는지 그리고 그렇게 모델이 결정을 내리게 된 어떤 변수가 결정적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야 해요. 그래야 고객센터의 응대가 문제면 서비스를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가격이 문제면 뭘 해야 될까요? 가격을 낮춰야지. 아니면 할인 쿠폰을 보낸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 결과를 전달을 할 때는 이 수치만 딱 전달을 하잖아요. 나열을 하게 되면 판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데이터 시각화입니다. 시각화 과정은요. 아래쪽에 보시면 세단계 구조화, 시각화, 그리고 시각 표현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구조화는 먼저 목표를 정하고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각화는 이제 차트화하는 거죠. 그래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듬고 완성하는 시각 표현 이런 단계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각화 유형에 대한 어떤 왜 꺼졌어? 목적에 따라서 이제 5가지 어떤 구조로 나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렇구나.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유형에 따라서 그려지는 대표적인 그래프 대표 기법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각화 유형 이런 것들은 그렇구나 이 정도만 보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분석 결과의 시각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 시간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시간에 대한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는데 잘 아시는 거예요 대부분 다. 보시면 막대 그래프, 그 다음에 누적 막대 그래프 이런 것들 있죠. 선 그래프, 라인 그래프.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차피 그림이기 때문에 깜빡 줄 뻔했네. 그래프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영역 차트. 정신 계단식 차려. 그래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추세선을 그리는 거 그리고 점 그래프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포 시각화가 나와 있는데요. 분포하고 비율을 보여주는 그런 기법들이라고 보시면 많이 사용해 보셨었던 히스토그래프와 같은 거. 연속형 데이터를 구간으로 나눠서 인도를 막대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대 그래프하고 좀 비슷하네? 뭐 똑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는 한데 히스토그램은 막대 간의 간격이 붙어 있어요. 이게 이제 차이점인 거죠.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파이 플러 파이 차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차트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파이 차트. 선거할 때라는 그런 때 보면 이런 차트 많이 그리잖아요. 원을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비율로 보여주는. 그만 설명해. 그 다음에 도넛 차트. 이런 식으로 이제 구멍 뚫어가지고 파이 차트 가운데 뚫린 버전. 그래서 여기 빈 중앙에다가는 뭐 총합이라든지 핵심 수치를 넣는 그런 용도 쓰는 거죠. 그리고 지금처럼 트리맵. 이거는 여러분들 그 나스닥이라든지 S&P를 보면은 비중 나타낼 때 이제 나오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죠. 그렇죠? 지금도 이제 예시가 그러네요. 산업별 주식시장 트리맵 이렇게 트리맵이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시각화가 나와 있습니다. 관계 시각화는 말 그대로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광고비가 늘면 매출은 늘다 이런 거. 혹은 어떤 사람들이 서로 연결된다 뭐 이런 것처럼 변수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관계 시각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산점도 그래프 계속 말씀드렸었던 스캐터 플롯 X하고 Y 간의 관계를 점으로 꼭꼭꼭꼭 찍어가지고 추세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블 차트는 산점도의 세 번째 변수까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X축, Y축 두 변수의 위치를 잡고 버블의 크기로 세 번째 변수를 한다.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래프라는 것도 있어요. 네트워크 그래프 개체하고 개체 간의 관계를 노드하고 엣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웹페이지의 연결 뭐 이런 그런 것도 활용을 하죠. 모자이크 뭐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교를 위한 그런 것들도 나와 있네요. 히트맵. 네. 그래서 히트맵 같은 경우에는 그 행렬 형태의 데이터를 색상 농도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값이 클수록 일반적으로 진해요. 그리고 작을수록 연해요.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패턴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챌린오브 페이스 이런 게 있대요. 약간 좀 독특한 건데요. 이런 게 있대요? 변수값을 사람 얼굴의 눈 크기나 뭐 코, 길이, 입에 대한 코,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해가지고 데이터랑 좀 다른 얼굴로 표현을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저도 이걸 몰랐었었는데요. 뭐 이런 게 이제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스타 차트라는 것도 있고요. 요거는 MBTI 검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나요? 익숙하실 것 같아서. 평행 좌표계 변수를 수직으로 나타내가지고 수직으로 이렇게 나란히 세우고 데이터를 꺾은 선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그다음에 플로팅 차트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시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공간 시각화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차트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역적인 그런 내용들, 그렇구나. 일기예보가 아우, 예보와 같은 거 이런 것들 졸려. 뜨죠. 그래서 뭐 각계 있고, 그다음에 카토그래프 같은 거, 그다음에 뭐 도트 플롯맵, 버블 플롯맵 등등등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석 결과의 활용 측면을 좀 보면은 모형에 대한 어떤 전개 그리고 모니터링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소개가 되는데요. 결과를 실제로 어떻게 쓸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모델을 이제 만들고 통과하고 결과가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은 이거를 실제 업무에다가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이 디플레이먼트라고 해요. 디플레이먼트. 우리는 이걸 이제 전개라고 하죠. 전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네 가지의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적용 보고서 작성하고 모니터링하고 이 모델 또 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그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뻔했어. 내용들에서 확인을 주시면 됩니다. 이번 장에서는요, 끝났나 저는 보다. 어떤 분석의 결과를 단순히 그냥 숫자로 내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쉬운 형태인 그래프로 보여주고 그리고 실제 업무에다가 배포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내용 확인 정리 잘 해주시고요. 처음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입문자를 위한 그런 초보자를 위한 전체적인 흐름을 좀 그리기 위한 그런 용도의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어떤 기술적으로 뭐가 이런 식으로까지 설명을 드리시면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책에서 좀 표현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부족할 수 있어요. 좀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카페라든지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이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들 알았어요. 통해서 소통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크루로 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누군가도 이제 답변을 좀 해드릴 거고 그런 것도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초보자를 위한 입문 강의를 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탔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에서 끄고 한 15분? 15분만 눕자. 아, 더워. 땀나. 아, 아. 내가 조용히 눈만 감고 있을게. 15분 뒤에 알람 울리면 일어날 거야.
어, 나 떨어지는 꿈 꿨어. 아, 웃기네. 진짜 잠들었네. 와, 뭐야. 떨어지는 꿈 꿨어. 깜짝 놀랐네. 어, 재밌다.
뭔가 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잘 찍었냐? 아이고, 뭘 찍었냐? 어, 어,
왜 이렇게 15분이 긴 것 같기도 하고, 짧은 것 같기도 하고, 벌써 1시 반이네. 자, 이제 이걸 읽어야 돼, 책을. 처음부터 이제 쫙 한번 읽어야 돼. 세로로 딱 펴서, 졸지 마. 책을 피자마자 졸았네, 아주 그냥. 나 그냥 잘래. 어쩔 수 없어.